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일본의 신임 총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지금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됐다고 해서 이거 한일 관계 좀 바뀌는 건지 또 일본의 역사인식이 조금 바뀌는 건지 좀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또 여기 최고의 전문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전 고베 총영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죠. 예. 이분이 조금 역사인식이 다른가요? 야스쿠니 맞습니다. 얘기가 저는 딱 눈에 띄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아베 총리하고는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리버럴한 측면도 있고 사실 12년간 아베 총리에게 약간 좀 찬밥을 먹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단련된 그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본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본인은 지금 이제 기독교 신자예요. 지금 4대째 기독교 신자라서 이것은 종교시설에 정부의 총리가 가가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에 침략한 어떤 A급 전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거기서 참배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과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시바 새 총리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엔 임기 중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뭐 꽃을 보내는 정도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익을 기본적으로 우파들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한국,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시바 총리의 어떤 정책인 스탠스, 자세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럼 과거사에 대해서도 조금 전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아베 총리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과거사 가장 중요한 것은 1910년에 강제 병합한 거, 그다음에 창씨 개명한 거, 이거 도대체 이게 만약에 일본인들이 그런 입장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는 예를 들면 2019년에 있었던 지소미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그 일본의 어떤 경제 수출 제재 같은 거 이것은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가를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1910년부터 45년까지 불법적인 선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일본은 근데 이분도 어쨌든 보수 계열에서 계속 정치를 해오신 그렇죠. 분 아닙니까? 예, 자민당이니까. 자민당에서 쭉 정치해오신 분인데 그래도 리버럴한 생각 가진 분들이 있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인 발언이라는 이런 거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도하는 그 의원 모임도 본인이 만들었고 2010년인가 그리고 나서는 당시 이제 권 대사님 만나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강제 연행이 없었다라는 말은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조금 약간 그 본인의 상당히 우파들을 인식을 하면서 발언 자체는 굉장히 신중히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리버럴하다. 아베하고는 좀 정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총리가 선출됐다는 거는 일본 정치에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베 총리가 너무 그 부정적인 유산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비자금 스캔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파벌별로 해가지고 일정한 돈을 그냥 기재만 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돈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억 단위를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또 통일교 문제. 그렇게 한국 때리게 하면서도 통일교를 정치 조직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선거에 동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결국은 이제 통일교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망가진 완전히 폐가 망신된 그런 그 자위대 출신의 야마가미라는 청년이 이제 아베 총리를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암살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서 정말 이 아베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이 일본 국민들한테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아베 총리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찬밥을 12년간 먹으면서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정책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자 아베하고 그다음에 이시바 시게루가 있는데 지금 또다시 다카이치 사나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총리가 되게 되면 아베 정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거부감 이런 것들을 도저히 불식시키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표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국회의원 표에서 2차 투표에서 몰표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역전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임 기시다 총리는 아베의 정치를 이어받는 방향으로 갔던 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됩니까? 예. 제가 보기로는 아베, 그다음에 스가는 이제 아베 완전히 측근이었고 기시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자민당 내 파벌 중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런 호언, 그러니까 헌법을 지킨다든지 또는 아시아 각국과의 어떤 이런 우호 관계를 중시한다든지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큰 양보를 몇 번 했는데 전혀 부응하지를 못했어요. 네. 말하자면 그 아베에 대한 어떤 그 배려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제가 보는 충성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 해서 거의 바뀌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일본 내에서 이 반아베적인 성향을 가진 이시바가 총리가 되고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각에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면 무라카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총무 대신이에요. 우리 같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이 사람은 어떤 발언이냐면 아베가 죽고 나서 아베가 국적이다. 나라 역적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요? 예. 하는 것마다 잘못됐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총무상으로 안 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금 아마 거의 확정됐는데 뭐 하기우다라든지 아베 측근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통일교라든지 비자금 스캔들에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천을 못 받습니다. 아마도 거의 100%.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베 때리기 또는 아베 치기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고 단지 이제 새로운 이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파벌에 좀 힘이 작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안정이 갈지 하는 것하고 우리도 이제 이 대일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진보하고 보수 간에 이렇게 상당히 극과 극이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서야 비로소 아베 대 반아베라는 그 노선이 나오면서 자민당 내에서 약간의 갈등 요소가 생겨나는 그렇게 뭐 완전히 일본이 하나가 아니고 자민당 내에서 상당히 지금 대립되는 두 개의 파벌이 상당히 그 한일 관계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을 벌이는 그런 국면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시바 총리는 독자적인 계파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파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파벌은 없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이시바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작은 파벌인데 이번에 이제 2차 투표에서 그동안 스가라든지 이제 기시다가 다카이치는 안 되겠다. 다카이치를 만약에 총리로 선출할 경우에 이건 이제 중도표를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선이 벌써 10월 27일이거든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참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도표를 흡수하면서 변화를 일종의 이제 그 말하자면 의사 정권 교체라고 그러는데 마치 일본 국민들이 와서는 새로운 어떤 인물이 나와가지고 정권이 교체됐다라는 식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또다시 자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전통적인 자민당의 어떤 일반적인 그 관례 같은 것이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스가라든지 기시다가 이제 이쪽을 지지하는 걸로 이시바를 지지하는 걸로 옮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파벌 자체가 약하고 그 다음에 친아베적인 기시다라든지 스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목소리를 얼마나 낼지는 지금 상태로서는 미지수예요. 예. 이번에 중의원 해산하고 총선을 하겠다고 했죠. 네네. 일본은 내각제니까 이렇게 의회를 총리가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하면 다시 또 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총리로 다시 그렇죠, 선임되는 그렇죠. 이런 구조로 예, 되어 예.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번 총선 전망은 그래도 여당인 자민당이 유리할 걸로 그렇게 볼 수 유리할 있는 겁니까? 겁니다. 지금은 유리하다기보다는 지금 자민당이 263석 정도 되는데 자민당 의석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금 지지율을 보게 되면 자민당이 뭐 입헌민주당이 5배, 6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총선에서 과반수는 확보하겠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어가지고 압승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의 기반이 탄탄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의석보다 자민당 의석이 훨씬 줄어들었다 할 경우에는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반 이시바적인 그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이게 얼마나 갈지 이렇게 2년, 3년 갈 수 있을지, 아니 자칫했다가는 내년 말까지도 버티지 못할지,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이제 총선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의원 의석이 전체가 몇 석입니까? 463석입니다. 463석 중에 현재 예. 263석을 예. 가지고 있는데 예. 늘어날지 줄어들지가 그렇습니다. 관건이다. 예. 10월 27일에 지금 총선 예. 날짜가 그렇습니다. 잡혔더라고요. 근데 이시바 총리가 지금 보니까 지지율 한 50% 넘게 그래도 예. 좀 안팎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높은 건가요? 아니에요. 낮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아소 같은 경우 굉장히 낮았거든요.
높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오르는데 뭐 스가도 그랬고 기시다도 60 몇 %씩 나왔는데 정권 출범 초기에 50% 상당히 이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저도 당시 일본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총재 선거 결과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생중계로 봤거든요. 그런데 대개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전에 총재 선거를 하게 되면 파벌들끼리 사전에 다 이야기가 정리가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총재가 선출되면 박수가 막 환호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만세 삼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2차 투표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냉각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재계에서도 다카이치 사내는 적극 재정해가지고 이제 일본 경기를 일으킬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시바노믹스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면서 건전 재정 그러니까 이자율도 올리면서 다시 이렇게 안정된 어떤 그런 국채가 너무 많다라든지 이런 쪽에 일본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자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에서도 약간 조금 차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박수 소리가 일어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총재 선거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당선됐다면 만약 다카이치 사나이는 자기는 총리가 되고 나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겠다고 고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중국이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좀 껄끄러운 그런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좀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나면 그러면 어쨌든 뭐 이시바 총리가 일본을 끌고 나가게 될 텐데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 인식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이런 기시다 총리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전향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에 상당히 한국 쪽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적어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지금 상당히 그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이시바는 굉장히 방위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이제 그동안에 총리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몇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반아베가 되다 보니까 아직은 유권자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 방위 정책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공천 문제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약간 보완하는 다시 원래 강한 입장을 조금 더 본인이 약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이 스가라든지 기시다가 어떤 유지해왔던 한일 관계는 그대로 진전시킬 것이다. 특히 이제 내년에 한일 수교 6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도 하고 또 이제 10월 11일, 12일 날 또 이제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쌍방간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분이 방위상 출신이니까 국방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귀에 들어오는 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미국의 어떤 매체에 기고했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래요? 지금 어떤 학자는 동경대 교수가 그런 말 하던데 이건 너무 문학적이다.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시아판 나토를 하려면 아시아판 나토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대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군이 가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토는 유럽이 다 같이 만드는 거니까. 같은 군대를 운영하는 예를 들면 거잖아요.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위대가 가고 한국군이 가가지고 같이 미군하고 공동으로 작전을 해가지고 중국군과 싸우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 유사시가 생기면은 다시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필리핀도 와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대만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주한미군이 가서 투입된다 할지라도 중국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본이 안 돼요. 일본이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의 어떤 일본 국민 유권자의 어떤 반전 정서라든지 또는 지금 당내 파벌력학이라든지 이런 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먼저 노했습니다. 나토는 유럽에만 있는 거지 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좀 너무 좀 멀리 나갔다. 이건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사람이긴 있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좀 그런 이것은 말씀이시네요. 현실화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다른 각도인 것 같긴 한데 국방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니까요. 네. 자위대가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내에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일시적으로 들어올 땐 국회 동의 없이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좀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위대가 국내 진입해서 활동하는 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한미군 기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군 용토입니다. 한국의 용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위대가 국내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있거든요. 네네. 심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섣불리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굉장한 이건 지금 실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국방부가 예. 좀 경솔했다 이렇게 너무 볼 수 있는- 경솔했고요. 아. 예를 들면 지금 관함식 같은 경우에도 일본 그 자위대 해상 자위대가 그 우길기를 달고 온다고 들어오길래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제주도에서 관함식에 결국은 못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가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이거 자위대가 아무리 주한미군 기지라도 그건 물론 이제 미국 용토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것은 한국 용토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전제가 저는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이건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자위대가 대량으로 미군 기지에 있다가 북한의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전쟁을 한국의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국방부가 너무 경솔하다. 그러게요.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은 국민들은 자위대가 벌써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이 더구나 계실 수도 지금 있어요. 윤 정부에서 네. 여러 가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뭐 추진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독도 해상 근처에서 전부 다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하고 일본 해상 자위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절제를 못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건 예. 좀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면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시바 내각에서 북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도 또 관심사예요. 지금은 이제 그 도쿄하고 평양에 공동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그 피해자, 납치 피해자 가족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설명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가족회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북한에 대해 이용당한다라는 식의 지금 그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그 납치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운 입장이면서도 북일 간의 그 우호 연맹, 북일 우호 연맹이 있습니다. 의원 연맹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일본이 빨리 북한과 국교 정상을 하자는 입장에 모여 있는 그런 그 의원들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둘 다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입장이긴 한데 지금 본인으로서는 이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상징적인 변수입니다. 일본인들이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북일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고위급 회담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가지고 이건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안 되더라도 좀 희망 고문이긴 한데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상수로 갖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진전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는 제가 보기로는 아베 총리가 희망 고문했다고 봐요. 아무것도 일궈내지 못하면서 12년 동안 12년이 뭐야 한 20년 동안 자기가 납치 피해자들 돕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정치 쟁점화 시켜가지고 그렇죠. 네. 이것 가지고 총리까지 된 사람이거든요. 네. 결국은 아무 진전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문제는 희망 고문이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일본 정치가들이 자기들이 포퓰리즘으로 좀 좋게 말하면 활용할 수 있는, 나쁘게 말하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일본 정치가들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킨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시바 총리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일 관계를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야 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북미 정상화에 관심이 있고 지금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일본은 안 돼라는 그 선을 일단은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지속되게 되면 일본 측에서는 북일 간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북한하고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외교적인 고립을 느끼고 있는데 일본이 또다시 북일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고위급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한국에 보도가 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중국하고 지금 망가졌지, 러시아하고 망가졌지, 그다음 북한하고는 완전히 단절됐지. 그런데 일본은 지금 미일 동맹 강화시키고 한일 관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북한과 북일 관계 다시 정상화시키고 또 이제 중일 관계도 지금 상당히 관계는 악화됐지만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결국은 한국 외교의 고립 이 부분이 완전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북일 관계 정상화를 장사 반대하죠. 왜냐하면 한국 외교의 고립이 두드러지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는 거 만약에 된다면입니다. 조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고 민주당의 해리스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랑 바뀌지 않는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된다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반대한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고립이 너무 두드러져.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허가 없이 남북 관계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주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쫓아와라. 지금 뭐 너희들이 앞서지 마라라는 게 지금 윤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이렇게 북미 관계, 북일 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이러다가는 지금도 걸림돌입니다. 지금도 걸림돌이죠. 네, 지금도 걸림돌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저희 경제 프로니까 기시다 총리가 금리를 인상하는 걸 지지하는 거 아니냐는 이시바 인상이 총리. 이시바 총리가 네. 죄송합니다.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 지금 걸로 이시바노믹스는 아베노믹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된 상태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맞다. 그래야 일본의 국채가 지금 너무 많다라는 식의 이제 지금 이시바 총리의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시바 쇼크가 있어가지고 4만 선에서 일본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2천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역시 악화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가 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쌀도 비싸졌고 에너지 요금도 비싸졌는데 여기에다가 또 불을 끼얹어가지고 이자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일본 유권자들이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급전환해가지고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라는 식의 다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하고 지금까지 다져온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생각, 이 사람 굉장히 정책통입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있고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 아직 당내 팝을 역하게 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면서 말을 약간씩 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 말도 너무 바꾸면 안 됩니다. 유권자들의 불신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압승을 하고 나면 자기 소신 밀고 갈 수도 있겠네요. 밀고 갈 수는 있는데 압승은 어려울 것이다. 아마 조금 제가 보는 과반수를 확보하겠지만 압승까지는 어렵고 어느 지점이 될지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시바 총리는 영부인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저는 그 현장에서 현장은 아닙니다만 생중계를 보면서 부인이 그 남편이 이제 이시바 총리가 당선되고 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볼을 옆으로 이렇게 꽂았더라고. 이거 진짜죠, 진짜죠 하면서 그게 전부 다 텔레비전 생중계가 돼요.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에 5번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개요대학에서 법학부에 나이는 1살 위에요. 그런데 이제 대학 도서관에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국 이제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조금 소박해요.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이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해야 되니까 돛대는 인구가 53만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계속 남아가지고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계속 당선을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내조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얼굴도 소박하고 예쁘긴 합니다. 소박하고 외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좀 다감하고 친근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따져보면 그 옛날에 효화 전공이라는 아버지가 그 재벌 회장급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박하고 서민적이고 친근감을 느끼고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시바 총리를 조금 든든하게 내조하는 그런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산을 개입하거나 그런 일도 없으시고 맞습니다.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양기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내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양기호 교수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